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흘째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넘겨서 사저로 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 관저 주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한남동 관저 앞은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흘 전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를 외치던 고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설치했던 무대도 집회 참가자들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조금 전 태극기를 든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관저 정문에 접근하자 바리케이드에 경찰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인데요. 지지자들은 별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았고 관저 주변을 맴돌다 조금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외에 오늘 한남동 관저 앞에서 별다른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언제쯤 나올 걸로 보이나요? 네, 이곳에선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사저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전 머물던 서초동 사저로 옮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일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퇴거 계획을 물어봤었는데 별다른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파면 뒤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유지되는 만큼 사저 예정지에 경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이후 약 56시간이 지나 삼성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당시가 일요일 오후 6시 30분쯤이었는데 지금 딱 이 시간 사저로 옮긴 겁니다. 다시 말해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파면 이후 관저에 머문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머물면서 국민의힘 측의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이렇게 파면 사흘째에도 관저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지지층을 향해선 고맙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헌재 파면 선고에 승복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본격적으로 메시지 정치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낮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를 콕 집어 언급하며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청년층을 향해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4일 파면 선고 당일에 낸 입장문에 이어 오늘도 헌재의 파면 선고를 받아들인다는 승복 입장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지층을 향해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한동안 자제해왔던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엔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는 1시간 차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날에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걸로 전해집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 같은 메시지 정치가 더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분열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만에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지도부는 중진 의원들과 만나고 의원총회를 연 뒤 내일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잠룡들은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 이후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조기 대선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오늘 지도부는 곧장 14명의 사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지층들을 좀 다독이고 위로하고 같이 모시고 가는 길, 그리고 또 대선을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좀 돌려서 확장하는 일. 당내 경선을 위한 선관위원장 임명을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도부는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일 비대위에서 선관위를 추인하고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겨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 가운데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책 출간을 시작으로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번 주 중반쯤 선거 캠프를 꾸려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그동안 대선 언급을 피해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많게는 10여 명의 주자들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레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 즈음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적 중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정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이 4일 이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내부적으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정할 것으로 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에 맞춰 당 대표직 사퇴를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겸해 당내 경선을 관리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명계 대권주자 중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내일 대선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옛 친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참여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일시적인 촛불 연합을 안정적 다수 연합으로 전환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내란 세력의 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달 남짓 남은 대선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4년 중임제 등을 도입해 그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돼 왔던 권력 구조를 분산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각 정당 지도부와도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개헌 특위를 각 당이 서둘러 구성해달라고 했고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6월 3일이 대선일이라고 가정하면 4월 중하순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초에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헌 문제를 반대하거나 또 배관시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고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관계자도 JTBC에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자체 개헌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민주당도 논의에 얼른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서 곽종근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 신문이 행해진 6차 변론 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한 주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명단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가 체포 지시가 아닌 간첩 수사 등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엔 계엄 선포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또는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 확인에 관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언을 모두 인정한 만큼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실체도 인정했습니다. 계엄 이후 긴급 예산 편성을 지시한 이 쪽지는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혀왔는데 이 부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입니다. 이 쪽지엔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으로 해석돼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 이 쪽지를 건넨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쪽지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는데 기재부 장관이 보고할 대상은 피청구인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특정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쪽지에 담긴 국회 자금을 전부 차단하라는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청구인 측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대부분 인정한 헌재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또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연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중 가장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건 명태균 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도 명 씨에게 수시로 공표 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통화 녹취와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직접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들의 재수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한 뒤 각각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법원이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야권도 김 여사 상설특검 법안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안의 수사 대상으로 오른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모두 11가지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예, 있는데 헌재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한 걸 비롯해서 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제 여러 사실관계들을 인정을 다 했거든요. 예, 예. 이런 점들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나 변명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위반 행위도 모두 인정이 됐고요. 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도 모두 다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법리 다툼이라든가 사실관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네. 앞으로 아마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혹은 구속 취소 이후에 구속 기소된 점 이런 적법성 문제를 다투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던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건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건강 문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던가 뭐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신병으로 이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4월 14일 과연 뭐 주신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던가 불리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앞으로 수사 및 재판을 피하려고 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윤 전 대통령은 뭐 아직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고, 네. 근데 뭐 경호처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경찰 국수본에서 좀 확보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여태까지는 뭐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해왔는데 사실 비화폰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뿐만 아니라 추가 가담 행위자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필요한 그 주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분명한 내란 행위이고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을 선언한 이상 경호처에서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보실까요? 예,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탄핵 소추 이후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위반의 측면에서 보면 네. 공소시효 자체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 4개월여가량. 네. 그렇기 때문에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다면은 네.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아주 그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말고 이제 다른 혐의로 추가로 이제 기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내란 혐의 재판뿐만 아니라 네. 그런 추가 혐의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만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당연히 그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네. 그것이 법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둘 다 이제 고발인이 항고를 하면서 재수사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재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마 고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검찰을 불신하고 비판하게 된 것은 수사 결과가 합당하냐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뭐 압수수색이라던가 소환 조사 방법이라던가 이런 수사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도 검찰의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던 간에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수사 방법이라든가 절차 그리고 결과를 떠나가지고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러 가지 적법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절차적 정의라든가 형평성이 확보됐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소환 조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수사의 그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겼다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국회 계엄 해제를 도왔고 헌재 전원일치 파면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수십 년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매우 소중한 가치로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인명피해나 소요 사태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발하는 지지자가 도심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선고 직후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파손한 20대는 구속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헬멧과 방독면을 쓴 남성이 경찰 버스를 향해 곤봉을 휘두릅니다. 한 차례 유리창이 깨지고 재차 곤봉을 들어올리자 주변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직후 이에 반발하며 경찰 버스를 공격한 겁니다. 20대로 알려진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고 대통령 탄핵 인용에 분노해서 그러신 건가요? 경찰 버스 타겟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광화문 광장에선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서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찰과상을 입은 상태로 소방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고 자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남성은 약 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년 전 탄핵 당시 4명이 숨졌던 만큼 극단적인 행동 가능성이 더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오후 대구에서는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에 통제선이 쳐 있고 소방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통제선 안에 헬기 동체가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하우스 창고로 보이는 건물 일부는 헬기와 부딪혀 뻥 뚫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싹 불어버렸어. 그때만 막 그대로 제가 딱 던져. 75살 기장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 등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미국 벨 헬리콥터사가 개발한 206L 기종입니다. 제작한 지 44년 된 노후 헬기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산불 진화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 8개월 동안 임차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2분쯤 발생한 산불 진화에 투입됐는데 물 한 번 뿌리고 2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대구 북구엔 순간적으로 초속 10m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추락 지점이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는데 고속도로와 민가 바로 옆이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임무 수행하러 가시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파악 중이라서 저희도 지금 아직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열흘 전인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현장에서도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40년 경력의 73살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의 임차 헬기로 이 역시 30년 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와 함께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남원에서는 사찰 대웅전에 불이 나면서 산불로 이어질 뻔했고
대전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32명이 대피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둑했던 산사이에 불길이 일면서 진화가 한창입니다. 대피 2명의 사망 확진후 보전 발언. 남원 호성사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38분쯤. 스님과 신도가 급히 몸을 피했지만 대웅전과 부속 건물이 타버렸습니다. 산불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공무원들도 투입됐고 불은 그렇게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금 계속 산불 근무 쓰고 있거든요. 연소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소방관이랑 같이.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대전 대덕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공장 직원 32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파주에서도 한때 대응 1단계가 내려지는 큰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탄현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길은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동원해 야산으로 불이 번지는 걸 차단했습니다. 차량들 주변으로 구급차가 에워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3분쯤 울산 남구 심리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마주오던 맞은편 SUV 차량, 시외버스 등 세대와 부딪혔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음주 상태였습니다. 9번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면허 취소 수치.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 등 1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한 반발은 미국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우리 돈 9천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빠질 정도로 미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견디면 된다면서 관세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We will not be silent. 반 트럼프 시위대가 미국 시카고 중심부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말을 맞은 현지 시간 5일 시카고부터 워싱턴과 뉴욕, 덴버와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에 반대하는 구호가 넘쳐났습니다. We are now the most tariffed country in the world. It's our highest tariff. So I don't know where he came up with his numbers.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뉴욕 증시 시장에서 증발된 시가총액만 약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 9,600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조짐에 미국 국민의 절반이 넘는 54%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견디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Well, I mean, it's to be expected. This is a patient that was very sick. We really inherited a terrible economy, as you know. 전국적인 반대 기류에도 관세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특히 당분간 협상 테이블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해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상호 관세 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조기 협상엔 선을 그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위해서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실상 협상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24%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방송에 출연해 다음 주 중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하고 싶다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6%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 베트남도 권력 서열 1위인 또람 공산당 서기장이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관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또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그는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0%로 낮추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오는 9일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매긴 25% 관세 폭탄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통령 부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로 양국이 사실상 관세가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정상끼리 만나서 사실은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사실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을까, 좀 신정부가 들어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정부는 내일 2차 전지, 석유화학 등 관세 타격이 큰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JTBC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고양 특례시 하프 마라톤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약 11,000명이 참여해서 봄의 정취에 가득한 고양시 일대를 달렸습니다. 시각장애인 주자부터 유모차 끌며 달린 부모까지 저마다의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고양 특례시 하프 마라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고양 중앙 평화통일 마라톤을 10년 만에 재탄생시킨 대회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서 서울 여의도에 화사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휴일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벚꽃길을 걷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 한결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1도, 광주 22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